지금부터 함께 공부할 내용이 무역 결제 파트에 꽂힌 신용장 결제 방식입니다. 외환 실물을 제외하고 무역 결제 파트에서 출제가 28문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 좀 과하게는 80% 정도가 신용장 결제 방식에서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분들이 이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좀 힘을 줘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저 또한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함께 이제 공부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장 결제 방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이제 왜 신용장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가와 그리고 일반적인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거래는 서로 다른 나라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제가 격지자 간의 거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과 수입자 입장에서는 항상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물품을 보내는 대신 대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금을 못 받을까봐 두려움을 떠는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수입자 입장에서는 그 물품에 대한 대가를 송금을 하지만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당사자 간의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거래처 선정을 할 때 가장 먼저 신경을 쓰는 게 바로 신용조사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신용조사를 통해서 이 당사자가 과연 신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이 신용조사를 한다고 해서 당연히 철저한 거래처 선정은 되기가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을 담보로 한 장치가 좀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용을 담보로 한 장치가 바로 신용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신용장이냐라고 한다면, 신용장을 제가 이전 수업에서 간단히 언급을 할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은행의 개입이 가장 큰 결제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이 신용장 결제 방식의 메커니즘은 어차피 결국 뒤에 같이 함께 공부를 할 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은행이 수입자를 대리해서 결국은 수출자로부터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출자 입장으로부터의 그 대금에서 불능의 위험을 줄여주죠. 대신 은행은 수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을 하고 나서 만약에 물품을 이제 실어서 보냈어요. 그러면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그 운송 서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선적 서류를 받아가지고 이 수입자에게 줄 텐데,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 서류가 있어야 물품을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이 서류를 받아서 물품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을 줄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둘 다 줄여주기 때문에 신용장 결제 방식은 이 두 당사자가 만약에 첫 무역 거래라고 한다면은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결제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결코 신용장 결제 방식이 이 두 위험을 모두 회피해주는 완벽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신용장 결제 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영어를 보시게 되면은 신용장 레터 오브 크레딧과 LC라고 있는데, 아마 실무에 가셔도 레터 오브 크레딧이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레터 오브 크레딧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냥 웬만하면 신용장이거나 LC라고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 신용장 파트에서만큼은 레터 오브 크레딧보다는 오히려 LC라는 말에 좀 더 친숙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정의를 보시게 되면은 신용장은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말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신용장 나중에 그 뒷부분에 보시면 신용장 종류가 취소 가능 신용장과 취소 불능 신용장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신용장은 기본적으로 취소 불능 신용장을 의미한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한 번만 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신용장 자체에 취소 불능이라는 말이 없고 단순히 LC라고만 적혀 있어도 우리는 뭐라고 본다?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단순히 LC라고 적혀 있어도 우리는 신용장은 취소 불능 신용장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장은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 불능이며, 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하여 지급 인수 매입하기 위한 명백한 확약을 구성하는 모든 약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 지급 인수를 결제라고만 작성해 두시고 이 결제 매입하기 위한 명백한 확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말씀을 드리면은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확약이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신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이 결제와 지급 인수 매입에 대한 확실한 정의를 내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신용장의 의의에 대한 그 기본적인 느낌으로서 결제 매입하기 위한 명백한 확약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명백한 확약이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정의를 보시게 되면 신용장은 명칭과 관계없이 은행이 일치하는 제시에 대해서 결제하겠다는 확약, 즉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확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의의가 어떻게 보면은 결이 좀 비슷한 의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신용장을 그러면은 한 문장으로 짧게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신용장은 뭐다?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 즉 조건에 대한 일치하는 제시가 있을 때, 이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대금에 대한 지급을 확약해주는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조건이 그래서 뭔데라고 한다면은 이 조건이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좀 디테일하게 또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물품이 해상을 통해서, 해상 운송으로 통해서 수입장에 간다고 한다면, 제가 맨 처음 이제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때 발행되는 운송 서류가 BL이라는 게 있죠. 그랬을 때 이 BL이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에 선적이 이루어진 이 내용이 적혀진 BL을 제출하라라고 만약에 신용장 조건에 적혀져 있다면은 1월 1일에 물품을 선적하여 발행된 그 BL을 만약에 제시를 하게 되면은 신용장에 기재된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실제로 물품이 매매계약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이행, 즉 실제로 그 물품이 선적한 것을 은행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적됐다고, 1월 1일 날 선적됐다고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그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위에 있는 정의로 보시면 일치하는 제시라고 보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다시 최종 정리를 하면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했을 때 어떻게 된다?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 확약이 이루어지는 게 신용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 신용장은 지급보증서가 아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급보증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보통 수출자와 수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채무자, 이제 물품에 대한 대가와 채무자, 채권자 권리가 이제 성립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급이 이행되지가 않는다면은 여기에 종속적 또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지급보증서라고 보시면 돼요. 즉 이 본질적인 무역 매매 계약의 종속적 보충적으로 작성이 되는 게 지급보증서입니다. 근데 신용장 거래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은행과 수출자 간의 또 다른 거래라고 볼 수 있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신용장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때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은 은행이 수출자한테 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출자와 은행 간의 별도의 신용장 거래라고 볼 수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 본질적인 매매 계약과는 독립된 거래입니다. 지급보증서 같은 경우는 본질적인 매매 계약에 종속적이고 보충적으로 일어나는 지급보증이죠. 왜냐면은 한 사람의 지급이 보증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이 지급보증서를 통해서 이행이 이루어지니까. 하지만 신용장 거래는 이 본질적인 매매 계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지급보증서로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급보증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이해하신 다음에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건 아닌 게, 이 신용장의 이 독립성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신용장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 기본 원칙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고 이제 좀 퍼즐이 맞춰질 거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신용장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수출상은 금융기법을 활용하여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이제 나와 있죠. 다시 말하자면은 수출자는 항상 무역거래, 격지자 간의 무역거래에서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을 가지는데, 신용장에 수입자를 대리를 해서 대금에 대한 지급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이 대금회수 불능의 위험을 경감시킨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신용장을 이미 수출자가 받았다라는 거는 수출자가 일치하는 제시만 하면 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약이 생겼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장을 근거로 무역금융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수출자가 일치하는 제시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 거는 100%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익자는, 여기서 말하는 수익자는 수출자를 말하거든요. 지금 저렇게 간단하게 언급하는 것은 결국 뒤에서 같이 함께 공부할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자 앞에 수출자라고 이제 필기를 해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출자는 신용장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면 수출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걸로 인해서 신용장을 근거로 무역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이 회수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개설 의뢰인에는 수입자라고 작성해 주세요. 개설 의뢰인도 좀 이따 뒤에서 함께 같이 공부할 내용이니까 일단은 개설 의뢰인이 수입자라는 것만 작성해 주시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수입자는 늦어도 언제까지 상품이 수입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되는데 왜 예측이 가능합니까? 수출자와 수입자가 있고 은행이 이제 당사자로 끼게 되죠. 그랬을 때 수출자와 은행 간에 대금이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출자는 은행한테 뭘 줍니까? 이 신용장 조건에 맞는 서류를 제시하겠죠. 결국 그 서류가 있어야 수출자가 보낸 물품을 수입자가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이 대금을 지급을 했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뭐다? 이 서류를 은행이 이미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류를 은행이 갖고 있다라는 것은 상품이 수입지에 도착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즉 상품 입수 회수의 불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수입자는 신용장에 따라서 수익 상품을 먼저 매도한 판매대금으로 만기에 결제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뭐다? 신용장에 이제 환엄이 사용될 때, 환엄이 만약에 기한부 환엄이 사용됐다라고 한다면은 수익 상품을 먼저 매도한 판매대금으로 그 만기일이 됐을 때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수입자는 수익자, 즉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수익자가 아까 말씀드린 수출자죠.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의 위험이라는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수출자가 이행해야 되는 의무는 뭐예요? 수입자로부터 물품을 보내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은 수출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계약을 불이행했다라는 것은 수출자의 의무인 물품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죠. 즉 이 불이행의 위험 때문에 수입자가 가지는 건 뭐다?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이다. 근데 위에 같이 은행에 대금을 지급을 했다는 것은 이미 선적서류를 가져왔다라는 거고, 그 선적서류를 가져왔다라는 것은 상품이 언제 도착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다?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거다. 즉 수익자가 계약 불이행, 즉 물품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그 불이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장에서는 대금 회수의 불능의 위험을 줄이면서 수입자의 상품 입수 불능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수입자는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의 제시가 있으면 물품의 상태 등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심화적인 내용이에요. 왜 심화적인 내용이냐? 다음 시간에 함께 공부할 신용장의 추상성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앞부분은 신용장의 기본 원칙이 신용장의 독립성에 대해서 좀 제가 강조를 했죠. 여기서는 신용장의 추상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뭐냐라고 한다면은 앞에 보시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신용장은 수출상의 매매 계약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은 실제로 물품을 선적하는 것을, 그 선적한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선적했다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거랬죠. 그 일차는 제시. 즉 다시 말하자면은 그 서류만 맞다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을 하고 선적을 함으로써 나오는 서류를 은행에다 제시를 했을 때 그 은행은 신용장에 맞는 일치하는 제시구나 싶으면은 대금을 지급을 해주죠. 실제로 은행이 이 물품에 대해서 이 물품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보질 않아요. 왜 안 보겠어요? 은행이 이 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아요? 은행은 그 금융권인데.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수입자 입장에서는 이 물품이 실제로 왔는데
좀 극단적으로 쓰레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서류가 일치한다면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용장의 추상성을 나타내는 건데 신용장의 추상성은 다시 말하면 뭐다? 서류 간의 거래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서류의 거래이기 때문에 서류만 왁구만 맞춰주면 은행은 대금을 지급을 보증을 해주는 거고 실제로 물품이 어떤 물품이 왔는지에 상관없이 서류만 맞다면 대금 지급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자면 본론적으로 좀 이러한 내용을 이 문구 하나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신용장이 대금 회수 불능의 위험을 줄이면서 상품 입수의 불능의 위험을 줄이지만 결코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